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사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되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등 내수 부양을 위한 신속한 추경을 예고했습니다. 또 청년 재난의 시대라며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 특임 장관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에게 백신 휴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습니다. 유급 휴가를 받기 어려운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자는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체휴일법의 6월 국회 처리가 유력한 가운데 오늘 관련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노동계는 휴식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찬성한 반면 경영계는 기업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이슈.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선 후보 경선 연기를 둘러싼 민주당의 내부 갈등, 그리고 줄다리기가 본격화된 국민의힘 국민의당 합당 논의에 대해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중개관계로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6월 국회 막이 올랐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주택 문제와 2차 추경, 검찰, 언론 개혁 등에 적극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특히 청년 특임 장관 신설과 청년 신혼부부 등이 대상인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강조하며 2030 청년 세대의 성남 민심을 다독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2차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여전히 더딘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재정의 역할이 절실하다며 소상공인 지원에는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은 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 전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 편성을 정부와 협의해 가겠습니다. 송 대표는 특히 청년 재난의 시대라며 청년 대책에 많은 비중을 할애했습니다. 먼저 청년과 소통하고 청년 문제를 총괄할 청년 특임 장관 신설을 제안하고 집값 폭등으로 좌절한 청년 세대를 위한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더욱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의 30-40%를 주거비로 내는 삶이 아니라 집값 상승분을 배당받으며 희망을 키워가는 청년 기본 소득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으로는 공급 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국민의힘에게는 부동산 투기 의혹 검증을 받으라고 공세를 취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먼저 부동산 투기 의혹 검증을 받아야 LH 직원 등 다른 공직자와 지방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엄단하고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최소한 명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과 언론 개혁도 약속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언론의 악의적 허위 보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며 송 대표 연설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총론만 있고 강론은 없는 연설이었다고 평가절하했고 국민의당도 정치적 연설문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방송 장장현입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 접종 휴가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어진 업무 보고에서 여야는 내일 발표될 정부의 3차 접종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사업주가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인데 자영업자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휴가 취약 계층에 대한 비용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복지위에서는 노인과 아동 돌봄 등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근거를 담은 제정안과 동일한 의약품의 과다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복제약과 계량의약품의 허가 신청 가능 제품을 3개로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업무보고에서는 백신 현황과 정부의 접종 계획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내일 3분기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50대 대상으로 우선 접종을 진행한 뒤 나머지 연령대에 대한 접종 계획을 질문한 겁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나머지 연령에 대한 접종은 8월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저는 40대면 8월에는 맞을 수 있나요? 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3분기 접종 계획에서 좀 장애인들을 우선 접종 대상으로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질병청장님 좀 검토해서.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 청장은 3분기 접종 백신 종류는 공급 상황과 시기에 따라 월별로 결정할 예정이라며 교차 접종 가능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분기 우선 접종 대상에 대해서는 6월 예약자 중 미접종자, 대입 수험생과 초중고교 교직원, 50대 성인 등을 우선 접종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국회 산자중개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 논의가 재개됐지만 소급 적용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는 손실보상 산정 기준에 대해 매출액이 아닌 영업이익으로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보상 방식을 두고 입장차는 여전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소급 적용 여부. 민주당은 당정 협의한 대로 맞춤형 피해 지원 방식을 주장했습니다. 소급 적용할 경우 업종별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과거 손실을 산정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며 반대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가장 유리하고 좋은 방안이 무엇일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손실보상제도 시에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는 손실보상을 하고 그 전 부분은 피해 지원 형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 정부 측도 맞춤형 피해 지원 방식이 소상공인을 더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존의 피해에 대해서는 그 피해 지원 방식을 통해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소상공인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과거 손실 일부라도 소급 적용을 해줘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또 민주당이 소급 적용에서 맞춤형 피해 지원으로 입장을 바꾼 것도 비판했습니다. 그때 공청회 하자고 그래가지고 짠뜩 희망 주고 소급 적용하겠다고 여야 의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한마음이 돼서 해놓고서는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소급 적용을 못하겠다. 이래버리면 정말 면이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의당도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 제한 조치가 내려진 모든 기간 손실을 소급해서 보상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여야의 손실보상법 합의안 마련이 늦어지면서 6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야권의 내년 대선으로 가는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오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만나 합당 논의를 시작했고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달 말 대권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취임 인사차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예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당 대표는 당면 과제인 합당과 관련해 조속히 실무 협상을 시작해 조기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어떤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 합당 과정을 또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국민들 앞에 같이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견례를 시작으로 해서 조속하게 이런 실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당이 합당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합당 방식 등을 놓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민의당은 흡수 통합이 아닌 당대당 합당인 만큼 새로운 당명을 비롯한 당원 당규 개정을 포함하는 신설 합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건 없는 합당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새로운 당명으로 가는 것이 보다 그 원칙 있는 합당 방식에 부합하는 방식인 것이 맞고 안철수 대표께서 조건 없는 합당을 선언하셨던 그 정신을 유지하고 계시다 이렇게 믿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르면 이달 말 대권 도전을 공식화합니다. 윤 전 총장 측 이동훈 대변인은 정치 참여 여부를 두고 고심해온 윤 전 총장이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계획이 있다면서 발표 시기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 사이로 유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서는 정치 참여 선언 이후 각계각층 인사를 만난 뒤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내년 대선에서 보수와 중도, 이탈한 진보 세력까지 아울러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집권 후 안정적 국정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윤 전 총장의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더라도 다음 날 휴일을 보장하는 대체 휴일법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입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는데 노동계는 보편적 휴식권 보장을 위해 찬성을, 경영계는 유급 처리에 따른 경영비용 부담을 우려하며 반대했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체휴일법 제정 관련 입법 공청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경영계는 유급으로 주는 대체 공휴일 확대로 오는 경영 부담을 우려했습니다. 최근에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상승, 각종 휴가 확대에 더해서 코로나발 경제 위기로 경영 환경이 크게 악화된 상황.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과도한 기업 부담은 고용 불안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강조하며 보편적 휴식권을 주장했습니다. 주 52시간제 도입 등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이 1,900시간대로 줄었지만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휴일이라고 하면은 똑같이 보편적으로 쉬어야 되는 거지.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누구는 쉬고 누구는 못 쉬고 이러한 일은 없어야겠다. 민주당에서 6월 국회 중 처리를 약속하면서 대체휴일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는데 국민의힘은 선심성으로 추진하는 건 아닌지 견제했습니다. 혹시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공청회를 무리하게 상정한 건 아니신지 그런 의문이 있어서 가장 빠르게 8월 15일부터 적용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좀 빨리 논의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해서 여야 간사 간에 다 의견을 좀 조율해서 공청회를 잡게 된 겁니다. 행안위는 공청회에 이어 대체휴일법 관련 법안 심사 소위를 열었는데 모든 공휴일과 토요일 중복에도 대체휴일을 적용할지 여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가 대체휴일 확대에 큰 이견이 없어 6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대선 기획단 인선과 향후 운영 방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야당발 이준석 돌풍으로 정치권에서 세대교체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인적 구성에서 과감한 시도를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기획단은 인선이 완료되는 대로 경선 연기 여부와 방식 등에 대한 경선 룰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에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국회 이준석 당 대표실을 찾아 여야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을 하고 싶다며 야당의 정책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코로나 국난 위기 속에서 협치 사항이 많다며 방역과 부동산 정책에서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한 데 이어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이견을 좁혀가는 게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선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번째 사례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중복투표를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선거 구민에게 전통주 등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노사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택배기사의 분류 작업을 완전히 배제하고 연내 대체 인력 투입을 완료하기로 했으며 주 60시간 초과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택배 물량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우체국 택배는 분류 작업 문제 등과 관련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 논의 후 다음 주에 최종 합의문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한도형 기자와 함께합니다. 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최근 의총에서 반문 빅텐트론을 제시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반문 빅텐트론 어떤 건지 어떤 구상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당 안팎의 여권 주자들을 이 국민의힘 당 안으로 이렇게 끌어모으겠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당대표 경선 때에도 여러 차례 강조했던 그런 입장인데 이번에 네. 의원총회에서도 다시 한번 공식화했습니다. 관련 발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당 중심의 야권 대통합이라는 것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풍성한 대선 주자군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 맞설 그런 빅텐트를 치는 것에 제 소명이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빅텐트를 강조한 이준석 당대표 이제 취임과 맞물려서 국민의힘 당 밖에 있는 야권의 대권 주자들 발걸음도 한층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이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그리고 무소속의 홍준표 의원 모두 최근에 움직임이 좀 가시화되는 모습입니다. 윤 전 총장은 13일에 이 대표에게 먼저 축하 문자를 보내면서 이 접촉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늦어도 8월 말에 시작하니 그 전에 들어오라는 이 대표의 이른바 버스 정시 출발론을 놓고 양측이 줄다리기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윤 전 총장 측에서 입당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 밝힌 건 아니지만 구체적인 일정이 하나씩 나오고는 있습니다. 오늘은 윤 전 총장의 이동훈 대변인이 이번 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에 정치 참여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 당과의 통합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와 오늘 회동을 갖고 통합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데요. 안 대표와 사이가 안 좋은 것으로 알려진 이 대표였는데 통합 시기에는 일부의 우려보다는 빠르게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양측은 앞서 이 대표가 당선된 지 하루 만인 지난 12일 이 비공개로 만나서 통합 공감대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동은 이 대표가 먼저 제안해서 성사가 됐는데 이 반문 빅텐트를 위해서 이 대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그런 평가도 나옵니다. 이 대표는 앞서 이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홍 의원은 지난달에 국민의힘의 복당을 신청하고 이 지도부의 이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 대표는 홍 의원의 복당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그 안철수 대표는 이제 흡수 통합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 당명을 바꾸는 게 당연하다 이런 이제 입장이라 합당에 좀 시간이 이제 걸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네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말한 그 반문재인 그 빅텐트로는 야권의 이제 대선 주자가 될 만한 사람들 모두를 이제 국민의힘 안으로 이제 끌어들이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가능할지 또 어떤 방법으로 현재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일부에서 지금 제기하는 방안이 이 경선룰 조정입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따르면 이 대통령 후보자는 당원 투표 50%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 50% 이거를 합산해서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일반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고 그리고 당원 투표 비율을 낮추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입당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을 주자 입당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없애자는 취지인데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전 총장 같은 당 밖의 잠재주자들이 뽑힐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일부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완전 국민 경선 제도로 하자는 주장도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선거 때마다 당원 투표 비율을 바꾸는 게 말이 되냐? 당원을 무시하는 태도다. 특정 주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면 특혜 시비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당내 총의를 모아서 경선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고요. 윤 전 총장 측도 경선룰 변경에 대해서 전혀 고려해 본 적이 없다고 양측 모두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준석 이제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 입당 시기를 놓고는 이제 양측이 이제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만 또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필요성 부분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 당대표 당선 전부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셔오겠다고 말했었고 네. 그리고 지금 당선 이후에도 김 전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다. 최근 선거를 성공적으로 이끄셨기 때문에 수요는 강하게 있을 거다.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입장은 윤석열 전 총장 측도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됐던 윤 전 총장의 이동훈 대변인, 오늘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 김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있어서 믿을면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는 이런 공감대를 이준석 대표와 그리고 이 윤석열 전 총장 모두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사람 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내년 대선에
필요하다 이런 입장에 이제 갔다는 거군요. 이번에 그 민주당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선 룰, 특히 이제 경선 연기론 이 논쟁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민주당 지도부는 다음 주에 경선 일정을 확정할 예정인데 날짜가 다가오면서 점점 이 관련 인사들의 발언 수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을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은 지난 4월에는 이 당이 정하면 따라야 한다고 말했는데 지난 10일에는 원칙과 상식에 부합해야 된다. 보다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그리고 어제는 가짜 약장수가 희귀한 묘기를 부려서 가짜 약을 팔던 시기가 있었다. 이젠 실적으로 실력을 증명해야 된다. 원칙을 지켜가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측근들의 지원도 한층 더해졌는데요. 이사의 핵심 측근인 조정식 의원은 이 민심을 거스르는 건 필패의 길이라고 지적했고 정성호 의원도 기본적인 원칙도 지키지 않는 건 자멸의 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이 즉각을 반발했는데 이 전 대표 측의 이병훈 의원은 이 경선 방식을 국민에게 감동을 드릴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맞섰고요. 특히 정운형 공보단장은 이 지사가 당의 수많은 동료와 당원 동지들을 인간 쓰레기 취급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현재 경선 룰 변경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 박용진 의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이대로 가자는 입장이고요. 이낙연 전 대표, 전세균 전 총리, 이광재 의원은 일정을 미루자는 입장입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이 당 지지율에서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그리고 3위의 박용진, 4위의 추미애 후보가 지금 경선 연기를 반대하는데 이거를 뭐 연기할 수 있겠냐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이 초선 모임인 더민초의 고영인 운영위원장도 박용진 의원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 같이 최근에 반대 대열에 새롭게 합류하는 인사들이 있어서 좀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 그 이슈 분석에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야권 빅텐트론 그리고 여당에 뜨거워지고 있는 경선 연기론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한도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오늘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6월 16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 수술실 CCTV 설치 유보입니다. 정치권에서 의료사고나 대리수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법안이죠.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놓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양보 없는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발단은 이 대표의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수술 CCTV가 날씨 보급이 되게 되면은 의료 행위에 있어가지고 의사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이 과연 국민의 건강에 있어가지고 더 긍정적인 방향성인지 대해서는 저희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청취해보고 입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자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 여당에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이 지사는 할 일은 하는 정치를 기대해온 시민들의 바람과 동떨어진 실망스러운 답변이라고 저격했는데요. 엘리트 기득권을 대변해왔던 국민의힘의 기존 모습과 달라진 게 없다며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의료행위가 소극적이 될 거라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려울 뿐더러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다고 소극 운전하느냐는 인터넷 커뮤니티 글의 일침이 바로 국민들의 시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공세에 이준석 대표도 즉각 맞받아 쳤는데요. 자신의 SNS를 통해 테러 방지법에 반대한 민주당에 그러면 테러를 옹호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바보 같은 공격인 것처럼 수술실 CCTV 문제 신중하자는 입장을 불법 의료나 성추행을 묵인하자는 것이냐로 받아친다면 이건 정치의 희화화라고 응수했습니다. 여당의 더불어민주당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의료사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인 만큼 이번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인데요. 6년째 논의만 이어가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과연 이번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 2030 입당 러시입니다. 정치권에 불어닥친 이준석 돌풍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30대 이준석 대표가 제1야당의 당권을 잡으면서 2030 세대 국민의힘 입당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입당 신청자가 갑자기 몰리면서 국민의힘 당원 가입 온라인 시스템은 2차례나 마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지난 한 달간 전국에서 입당한 당원 수가 약 2만 3천 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입당자 규모의 약 10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하고요. 무엇보다 2030 세대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당 관계자는 모든 세대에서 입당이 늘고 있긴 한데 2030 세대의 비중이 과거보다 확연하고 주목할 만하게 커졌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입증하듯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입당을 인증하는 게시물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의 불모지로 불린 호남 지역에서의 변화도 주목할 만한데요. 국민의힘 전북도당의 경우 과거엔 볼 수 없었던 입당 원서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한 달에 5명 수준이던 온라인 입당 수가 이번 달에는 100여 명을 훌쩍 넘겼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당의 당세가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당원 증가라 봅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거의 전무후무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것이 초기의 반짝이 아니라 지속적인 유입으로 되어서 우리 당의 당원 구조가 당원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정도의 조성을 가질 때까지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취임 직후 당원과 민심의 괴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당원 배가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정치권 세대 교체에 이어 국민의힘 입당 러시까지 이끌고 있는 이준석 효과, 그 바람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하는 두 분,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는데요. 미래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청년 특임 장관 신설이었는데 역시 이제 방점은 청년이었는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아무래도 청년 관련된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2030 세대의 지지를 받으려면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서 세대 교체라고 하는 큰 흐름이 지금 정치판 전체를 휩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권의 이미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마 청년 특임 장관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2030 세대를 다시 민주당의 지지자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청년 정책들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 정책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여당 대표로서 하기 힘든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두 가지, 무능, 내로남불. 사실은 이제 야당이 이 문제를 계속 거론했잖아요. 장 소장도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 얘기했거든요. 무능, 내로남불. 끊임없이. 근데 그걸 여당 대표가 연설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건 큰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잘 파악했고 이 문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는 저는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오늘 대표 연설은 저는 의미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변화가 이제 그냥 한 번의 발언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돼서 이제 민주당이 국민의 사랑을 다시 받기 위해서 정말 무능한 정당이라는 이미지에서 유능한 정당으로 그리고 내로남불이 아니라 정말 실제 실천하는 정당의 모습으로 바뀌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화자찬이 아니라 자아 비판을 그렇죠. 하는 그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었다는 그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칭찬은 교수님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비판 위주로 좀 하겠습니다. 저는 전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그러한 대표 연설문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돈 쓰고 보자 그런 대표 연설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 가지예요. 전 국민께 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 그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하겠다. 그리고 신용카드 캐시백 하겠다. 다 돈 쓰고 보겠다는 거예요. 전 국민한테 제한한 지원금 줍니다. 또 얼마 줄까요? 또 얼마 주겠죠? 이런 것들. 돈이 어디서 납니까? 32조가 올해 더 세수가 더 걷어들였으니 이거 빚 갚는 데 쓰지 말고 일단 쓰고 보자라고 합니다. 재난지원금은요. 어려운 사람, 한계 상황에 몰린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금 대기업 다니고 월급 많이 오르고 예를 들면 이제 공무원들 안정적인 직장 잡고 있고 올해도 월급이 0.9% 오른 그런 분들에게 재난지원금 왜 줍니까? 좀 더 어려운 분들한테 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결국에는 돈으로 표를 얻기 위한 하나의 매표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청년주택 이런 청년 재난 시대 때문에 누구나 집 프로젝트 이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너무 이상적인 환상적인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현실에서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어요. 집값의 6에서 16%만 내고 10년 동안 장기 거주해라. 그리고 또 하나 되게 괴상한 이러한 얘기를 하셨는데,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맞지 않는 그런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집값 올랐죠? 그러면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50%씩 나눠 가집시다. 이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냐고요. 이러한 허황된 얘기들을 한 것은 결국에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그냥 표를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대표연 설문을 이용했다라고 비판하고 싶습니다. 네. 비판만 해 맨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수장도 앞부분을 동의하는 거죠. 제가 앞부분에 얘기한 부분은.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매표형이라고까지 그렇게 이제 좀 심하게 얘기했는데, 매표형이라고 보지는 않고, 그게 매표형이가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그거 뭐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 준다고 해서 거기에 표 찍어주고 그럴 국민들의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실보상제 문제는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왜 민주당한테 안 하느냐고 정의당하고 손잡고 지금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물론 손실보상법은 통과해야 된다고 봐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민주당이 이제 기획재정부가 반대를 하니까 그걸 못 하고 있는 건데, 국민의힘도 거기에 동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손실보상법은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도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서 좀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송영길 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자아 비판을 한 부분이 무능, 내로남불 부분이었다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또 그 작심 발언도 또 했었죠. 특정 세력의 주눅이 들면 민심과 유리된다는 이런 발언을 했는데, 문자 폭탄 그때 이제 그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이제 발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런 말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요, 문자 폭탄을 보내시는 분들은 이제 일부에 불과한다고 저는 봐요. 그게 뭐 실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뭐 통계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렇게 정말 예를 들면 초선 의원들이나 민주당에서 쓴소리를 한 분들에서 문자 폭탄 보내시는 분들이 대다수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많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몇몇 예컨대 일부의 어떤 좀 과격한, 제 표현은 그렇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전체 민주당으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는 일정 부분 선을 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민주당이 그런 부분과 선을 안 긋고는요, 국민의 어떻게 동의를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전체를 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지, 자기들을 지지하는 특정 일부 계층만 보고 정치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망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저는 송영길 대표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소통이 중요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나 아니면 민주당의 일반적인 지지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특정 일부 세력, 특정 세력의 어떤 강성 지지층의 말에 너무 휘둘리면 그건 바람직한 방법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덧붙일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정당과 정치인은요, 특정 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니면은요, 민심과 멀어져요. 그럼 국민한테 버림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선거에 집니다. 송영길 대표의 오늘 이런 반성과 다짐은 잘한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잘한 부분도 있다고 또 잘하셨어요. 말씀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송 대표가 여러 변화를 위해서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을 실행하기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모습입니다. 여권에서도 또 경선 연기론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선 연기론을 둘러싸고 신경전이 또 고조되는 모습인데요. 이 본격적으로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그 원인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게 경선이 연기하면 내가 유리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대선 후보와, 아니야, 경선 그대로 해야 내가 유리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거죠. 경선을 지금 연기하자는 쪽은 이낙연, 정세균, 또 어느 분이죠? 하여튼 이런 분들이 있고, 경선 그대로 해야 돼라고 하는 분들은 이재명, 그다음에 뭐 누구죠? 그 추미애 장관, 박용진 의원,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을 좀 변경시켜 보고 싶다라는 후발 주자들의 욕심인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감정 싸움이 심해질 것 같아요. 말이 좀 험해지고 있어요. 자멸, 필패, 약장수, 가짜약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또 방금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낙연 대표가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것은 대선을 포기하는
그런 지름길이다, 자멸의 길이다라고 이재명 지사 측에서 또 얘기했어요. 이런 식의 감정 싸움은 빨리 당대표가 정리해야 돼요. 그냥 우리 6월 말에 대선기획단을 띄워가지고 거기서 정리할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빨리 지도부들이 모여서 대선 후보들과 함께 이 부분에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두고두고 짐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장 소장 말에 동의.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분란의 요소가 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힘은 계속 이렇게 분위기가 띄어지는 분위기잖아요. 지금 이준석 대표 되고 나서 민주당 이런 일을 가지고 싸우고 분란 일으키고 개파 싸움이라고 이게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대체. 대선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원칙대로 하면 돼요. 지금 현재 바꾸자고 하는 분들의 주 내용은 뭡니까. 쫓아오는 분들이에요. 본인들의 지지율이 낮으니 시간을 좀 벌어서 본인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명확하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휘둘려가지고 또 바꾸고 이러면 원칙이 무너져요. 나중에 또 비슷한 상황이 돼서 어떤 후보가 내가 유리한 쪽으로 바꾸자 그러면 그럼 안 바꿔줄 겁니까 그때는? 그렇게 되면요.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렇게 혼란이 많을 때는요. 원칙대로 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이미 이게 뭐 최근에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이해찬 대표도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그럼 그대로 가면 뭐 불만이 있을지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바꿔보세요. 다음번에 또 이런 비슷한 이슈가 대선 과정에서 없겠습니까? 또 논란이 돼서 경선 룰 바꾸는데 또 바꾸자 그럴 거고요. 네.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계속 요구하는 걸 다 받아주다 보면 절대로 이거는요. 민주당이 자멸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원칙대로 해라. 그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아니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한테 어떤 관심을 받고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국민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자중질환에 빠지고 서로 개파 싸움하고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바꾸려고 논의하고 이렇게 해서는요. 절대로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원칙대로 가라. 그것이 결국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대로면 연기 없이 그렇게 당헌 당규에 있는 대로 가야 되는 거죠. 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대선 기획단이 이제 민주당에 이제 조만간 이제 꾸려질 것 같은데 이 대선 기획단이 그러면 경선 연기론도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된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리고 대선 기획단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파괴하는 정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외부 인사도 적극적으로 영입해야 되고요. 젊은 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분도 적극적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선 기획단 하면 선거 많이 치러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부분을 전면에 내세우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다선에 선거 많이 치러본 분들이 물론 노하우가 있어서 선거에 대해서 많은 부분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전면에 나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뒤에서 도와주시고 이제는 좀 변화된 쇄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획단을 꾸리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신한 인물 외부에서 영입하고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도 전면에 배치해서 변화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장소영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뭐 정확히 말씀하셔가지고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너무 옳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색깔이 같잖아요. 이번에 어쨌든 그 민주당의 대선 기획단이 이준석 돌풍에 이제 뭐 맞서가지고 젊은 피 위주의 그런 수혈이 이제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간에서는 슈퍼스타 K 경선 방식도 뭐 도입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OX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젊은 대선 기획단이 민주당의 어떤 극적인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O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의견이 갈렸어요. OX. 상대 먼저 장수영님부터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젊은 대선 기획단이라는 말 자체가 좀 어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동학 최고위원을 뭐 대선 기획 단장으로 하겠다라는 걸 전혀 논의를 하지 않고 언론에서 그렇게 그냥 추측하고 전망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몇 분이 들어가겠죠. 젊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과연 이 대선을 치러본 경험이 있을까? 대선의 노하우가 있을까? 제대로 된 룰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회의적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준석 현상은요. 어떤 형식, 방식, 뭐 흥행 이런 것들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에요.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대선에 어떤 슈퍼스타 K처럼 그냥 흥행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보다 좀 더 경쟁력 있는, 더 국민의 관심을 이끌 수 있는 대선 후보 주자군들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처럼 이재명 지사가 앞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 뭐 이낙연, 정세균 이분들이 같이 경선을 한들 그래, 이재명 지사가 그냥 대통령 후보 될 것 같아 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재밌는 요소를 넣더라도 그게 흥행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식 논리에
너무 이렇게 얽매이지 말고 좀 인물들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그 방법부터 생각해 봐라. 그래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 지금 막 뜨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좀 더 힘을 불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재밌을 것 같아요. 이재명, 박용진 딱 싸우는 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좀 생각을 해야지 방식 가지고 고민하면 안 된다 말씀드려요. 네. 그것도 방식이에요. 지금 아까 장수양이 얘기했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뭐 1대1로 토론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이게 슈퍼스타 K 방식으로 1대1 토론해서 거기서 경쟁하고 이겨서 올라온 분하고 또 토론하게 만들고 이런 방식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내용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다선의 경험 있는 분들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방식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구시대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대변인들 지금 그 경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토론 배틀 하고 저는 이게 보여주기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자 막 2,000명씩 몰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막 경쟁해. 그럼 취재 안 하겠어요? 보도 안 하겠습니까? 거기서 특출나게 하는 사람 집중해서 또 보도하겠죠. 그래서 한 사람이 올라가서 대변인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형식이란 부분이 형식만 있으면 안 되지만 그 형식도 사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올리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대선 기획단을 어떻게 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느냐도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지금의 현대 시대에 맞는 그런 어떤 방식들의 고민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대선 기획단을 어떻게 이제 운영하는지 그 방식에 따라서 민주당의 하나의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뭐 그 말씀이시고 아니다. 예, 두 분이 갈리셨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야권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상계동 카페에서 깜짝 번개 회동을 했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만났는데 오늘은 여의도 국회에서 또 공식적으로 만났습니다. 보실까요? 정권 교체라는 결과를 보여줄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두 당 간의 통합 논의 아니겠습니까? 국민들께서 이 합당 과정을 또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지 않게 또 그리고 또 전쟁 같은 합당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이 합당 과정을 또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국민들 앞에 같이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명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혹시 대표님과 의견 교환이 된 건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연유에서 그런 새로운 제안이 나오게 된 것인지는 저희가 좀 파악을 해보고 합당 실무 책임자를 정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당의 이제 대표가 만나면서 두 당의 합동 논의가 이제 물꼬를 튼 모양새였는데 안철수 대표가 당명, 국민의힘의 당명을 바꿔야 된다. 그게 당연하다. 이런 이제 또 카드를 꺼내면서 이준석 대표가 반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장성철 그냥 소장님. 간단해요. 그냥 합치면 되잖아요. 국민의힘 당. 이러면 쉽잖아요. 뭐 이 당명을 새롭게 만들고 그럽니까? 국민의힘 지지율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정당 당명을 왜 바꿉니까? 당명 바꿀 때는요.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민의 지지를 못 받을 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안철수 대표가 상당히 좀 무리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철수 대표 조건 없는 기득권 포기 뭐 이런 합당을 하겠다고 해놓고 이러한 조건들을 계속 내놓는 것은 나는 정치력이 없어요. 라는 반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제 흡수 통화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꺼려서 당명을 바꾸자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당명 바꾸자는 말은 뭐냐면 지분 충분히 챙기고 가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왜 친다? 예를 들면 제2의 창당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처모에 하는 것처럼 형식을 갖추고 가야 본인에게 유리한 환경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숫자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나 국민의당이 국민의힘보다 약한 건 분명하잖아요. 네.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에서 그냥 합당이 이루어지면 흡수 통합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당명을 바꾼다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새로운 창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1대1로 같은 지분을 갖고 시작하는 쪽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 안철수 대표의 주장인데 국민의힘이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이 당명을 바꾸는 부분과 관련해서 6년 전에 안철수 대표가 반대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문재인 박지원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당명을 변경하려고 했을 때 안철수 의원이 당명 때문에 집권 못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치도 어쨌든 뭐 물론 1대1로 하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겠지만 그게 모든 게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리한 상황에서 유리한 것들만 취하려고 하면 어떻게 협의가 되고 합당이 되고 협상이 되겠습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가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일정 부분 본인이 양보하면서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100% 양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정말 조건 없는 합당, 조건 없는 어떤 그 연합 이런 걸 요구한다고 하면 본인이 요구하는 거 모든 거를 다 관철시키면서 가겠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저는 무리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회담의 그 주요한 뭐 결론은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합당 의지 재확인, 그리고 또 하나는 당명 교체 이견,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무진들이 빨리 이것을 조율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합당하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도 좋다라고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 입문 선언 혹은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6월 말 7월 초에 이제 할 거라고 이동훈 이제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그 입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왜 그런 건지 먼저 들어볼까요? 아니요, 입당은 해요. 그냥 그거는 정해진 수순이에요. 그냥 예정된 수순이고 이미 난 결론이에요. 문제는 언제 입당할 거야 이거거든요. 그 시점 문제는 당연히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고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6월 말에 나는 정치를 할 거예요라고 선언하고 바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선택이냐, 이런 것들은 참모진과의 여러 회의를 통해서 가장 큰 정치적인 이벤트 중에 하나일 텐데 무작정 지금 빨리 입당할게요라고 하면은 어떠한 임팩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한 시점에 입당을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큰 이벤트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에는 국민의힘 경선이 대략 9월 초쯤에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그때쯤에서 입당하면 된다. 뭐 빨리 입당해서 뭐 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9월 초에 입당해도 된다. 네. 저도 입당의 시기는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100% 입당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수학은 이제 100% 입당을 얘기하신 거고 네. 저는 입당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지만 다른 선택도 할 수 있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 본인한테 유리한 환경이 될 때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지지율이 빠지지 않고 계속 이 지지율이 유지된다고 하면 본인이 어쨌든 유리한 환경에서 도전한다고 생각할 상황,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참모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왜 먼저 들어가서 거기서 싸워야 돼요? 또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공격을 받을 겁니다. 견제를 받지 않겠어요? 홍준표 대표 이제 곧 들어오잖아요. 전 대표. 공격 안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외부에 있다가 차라리 그냥 국민의힘에서 누군가 선택되면 단일화로 갈 가능성도 고려할 거다. 그래서 100% 입당이라고 저는 보지 않고 입당의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계속 있다가 시기를 보면서 본인한테 유리한 환경이 외부에 있으면서 제3지대에 있으면서 또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그것도 선택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OX 질문 들어갈게요. 윤 전 총장의 이러한 그 줄다리기, 국민의힘과의 줄다리기 전략이 본인에게 득이 될 것이다. O,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X. 자, 하나, 둘, 셋. 이것도 의견이 두 분 다 이번에는 예, 제가 바꿔야 X네요. 먼저 아니 뭐 득이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본인이 정해놓은 스케줄에 따라서 입당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데 이것이 그냥 국민들 눈에 비춰질 때는 밀당하는 거 아니야? 신경전 벌이는 거 아니야? 줄다리기 하는 거 아니야? 왜 저러지?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자꾸 이런 보도 안 나오게 하고 이준석 대표도 그냥 가만히 내비뒀으면 좋겠고요. 윤석열 총장도 당분간 입당 얘기 안 하고 본인의 정치 스케줄대로 국민 앞에 저는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거에 더 집중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에 플러스해서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러면 지지율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소위 우리가 간본다고 표현하잖아요. 검증을 피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들어가 처절하게 정말 싸워서 경쟁해서 본인의 능력을 검증받아야 되는데 그 검증을 하기 싫어서 밖에 있는 거 아니야? 뭔가 좀 본인이 그냥 신비주의에 갇혀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이 일어나게 되면요. 사실은 검증대에 올라가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신비주의라고 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에게 유리한 환경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 줄다리기 전략이
본인에겐 마이너스다. 이 두 분의 같이 일치된 그 의견이었고요. 오늘 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국대다. 두 분 이제 들어보셨나요? 국민의힘 대변인단 선발을 위한 토론 배틀 타이틀 이름인데요. 이런 형식, 그 이준석 대표의 이런 그 일종의 정치 실험, 이준석 표 경쟁을 두고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은 이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최 교수님부터. 저는 아까도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이게 보여주기 식일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의견이 다르지 않다고 장수장도 그렇게 아마 얘기할 것 같은데 이게 언론의 주목을 받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전국에서 막 젊은이들이 1,000명, 2,000명씩 지원해가지고 거기서부터 계속 경제에서 올라와 보세요. 언론의 주목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누군가 선택됐을 때 그 사람이 또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고 국민의힘이 계속 이슈를 몰고서 가는 그런 양상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현상이 결국은 도움을 줄 거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주당도 할 수만 있다면 뭐 이런 같은 형식은 아니더라도 국민의 어떤 관심과 지지를 끌어낼 수 있고 정치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벤트는 충분히 저는 개발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국대 말씀하신 뭐 나는 국대다 예컨대 이런 어떤 시도는 저는 이게 형식적이라고 하더라도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좀 무조건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국회 방송에서도 이거 한대요라고 하면서 뭐 소개도 하잖아요. 이거 아이템 잡고 얘기도 하고 절반의 성공은 이미 거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람이 있다면 우리 최준봉 교수님께서 한번 여기 배틀에 나가셔가지고 1등 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변인단 그럴 생각은 없고요. 네. 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대변인에 제가 지원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저희 그 뉴스엔의 그 방식. 예. 그 OX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OX 하다가 OX를 제가 손으로 이렇게 했더니 화면에 보시는 분들이 하트를 그렸냐 이래서 아마 이걸 만들어 주신 거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주 너무 잘하셨고요. 앞으로 이거 계속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엔 이슈에서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그리고 민주당의 경선 연기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국민의당 간 합당 줄다리기 상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흐린 가운데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25도, 대구 24도 등으로 오늘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겠고 금요일인 모레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뉴스엔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